여러분 안녕하세요. 또 새로운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좀 새로운 마음으로 좀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제 강의 주차가 6주차로 넘어가는 입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 부분이에요. 자율이라는 거, 자율성에 대한 얘기. 우리가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해서 지금 정상적으로 학교에서 오프라인 수업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온라인 수업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의 이 자율성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오프라인에서, 다시 얘기하면 교실에서 수업을 하는 경우 같으면은 저랑 이제 서로 교감을 하고, 그죠? 제가 여러분들 눈을 보고 여러분들 제 설명을 들으면서 그야말로 생생한 수업을 들을 수 있을 텐데, 부득이하게 지금 이제 동영상 강의로 대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 이제 오프라인 수업을 하게 되면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텐데, 온라인 수업은 아무래도 집중력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율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한번 밀리게 되면 그 다음 주차 강의, 그 다음 주차 강의가 계속 듣기가 싫어지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 손해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크거든요. 뭐 제 잘못은 아니지만. 그래서 하루빨리 오프라인 수업으로 전환됐으면 하는 심정인데, 뭐 그것을 뭐 우리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형식적으로 수업을 듣지 마시고 여러분들을 위한 공부잖아요. 물론 온라인 수업의 한계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업에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수업 방식이라든가 이런 녹화 강의가 여러분들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겠지만, 주어진 것에 있어서 우리가 한번 최선을 다해 봅시다. 그래서 저도 마음을 가다듬고 매번 이제 동영상 강의를 촬영할 때마다 많은 생각을 해요. 수업에 대한 것은 물론이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를 잘할까, 그리고 수업에 좀 더 흥미를 가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열심히 한번 공부해 보세요. 위기가 기회가 되는다는 말도 있듯이, 여러분들 이런 온라인 수업들을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잖아요. 물론 상황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상황을 좀 생각해 보면 안타깝지만 일단 우리 수업만큼이라도 뭐 여러분들과 저와 이 공동으로 이루어 나간다고 생각하면서 한번 열심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질문도 상당히 많이 하고 그러는데 열심히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뭐 수업을 듣지 않고 그냥 동영상만 켜놓는다든가 그런 행동은 자신을 속이는 행동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열심히 듣고, 그죠? 여러 번 반복해서 듣다 보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확신합니다. 자, 다시 한번 수업에 집중해서 자율성을 가지고 학습을 하자. 그리고 자율적으로 안 되는 부분들은 저랑 유선상의 전화 통화를 통해서 해결하자.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이제 전화하기가 좀 부끄럽기도 하고 선생님께 전화를 한다는 사실 자체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서 이메일도 보내는데, 뭐 이메일 보내고 이제 이야기 주고 받아요. 제가 전화를 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또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저는 여러분들 얼굴이 너무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볼 수가 없으니까 안타깝죠. 자, 자율성을 강조하면서 제가 공부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열심히 해보라는 말씀 다시 한번 간곡하게 당부드리고요. 질문을 받아보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2장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을 어려워하시는 학생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장에 대한 내용들을 좀 점검을 해보고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진도가 살짝 여유가 있어요.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학습해왔던 어떤 분량들을 좀 보면은 조금 빠른 감이 있어요. 그렇다고 뭐 설명 안 한 부분은 없는데 시간도 조금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조금 남은 시간을 정리를 좀 해보고 우리 진도를 나아가도록 해봅시다. 조직 구조에 관한 얘기예요. Organizational Structure. 일단 조직 구조를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이슈들이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일단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 그러면 민츠버그의 조직 구성 성분이에요. 그죠? 민츠버그의 Structure Configuration. 민츠버그의 Structure Configuration. 그러니까 민츠버그가 얘기했던 조직의 어떤 구성 요소들, 그죠? 조직 구조를 이루는 구성 요소들, 뭐 이 정도로 의역을 좀 하면 되겠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첫 번째는 1번과 3번과의 관계. 1번, 3번 그러면 기억나세요? 1번, 3번 그러면 첫 번째로 이거 Strategic APEC이라고 해서 우리 최고 경영층을 얘기하죠. 그죠? 최고 경영층. 최고 경영층 그러면 단수 개념이 아니라 복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조직에서 우리가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임원진들, 임원. 그래서 직위로 이야기하자면 상무나 전무나 부사장 뭐 이런 분들 이야기를 해요. 복수 개념이고, 3번은 이제 미들라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중간 관리자, 중간 경영층, 중간 관리자들 이렇게 보면 되겠다. 그죠? 중간 경영층이라는 말은 잘 안 써요. 그래서 이 둘과의 관계, 그러니까 1번, 3번과의 관계, 다시 얘기하면 이 포션이 어떻게 되느냐,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1번이 큰 경우와, 다시요, 1번이 3번보다 큰 경우, 다시 이야기하면 최고 경영층의 역할이 더 중요한 경우 혹은 역할이 큰 경우, 그리고 두 번째의 경우는 3번 중간관리층, 최고 경영층보다 중간관리층의 역할 혹은 비중이 더 큰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어떤 상황이 이렇게 되냐면 저번 시간에 제가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드렸어요. 첫 강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보통 우리나라 대부분의 회사 형태를 보면 주식회사 형태가 대략 한 90% 정도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학습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회사 형태에 대해서는 뭐 한명합자,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오늘 학습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주식회사가 비중이 가장 높거든요. 대략 90%로. 그럼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주인이잖아요. 자, 주식 보유 자들을 우리가 주주라고 해요.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저번 시간에 이야기할 때 대기업의 어떤 지배구조 형태를 보면 소유경영, 이른바 오너 매니지먼트, 그죠? 소유경영이라는 게 지배구조의 어떤 일반적인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얘기는 뭐냐면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그죠?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데 특히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직접적으로 경영을 한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이것의 반대는 뭐라고 했냐면 주식회사에 있어서의 지분은 여러 사람이 갖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 보면 삼성전자 주식은 뭐 A라는 사람도 갖고 있고 B라는 사람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님의 자녀들도 많이 갖고 있는데 여러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들을 대표해서 경영에 있어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조직을 운영하고 지배한다. 그래서 이른바 이것을 우리가 전문 경영이라고 했어요. 전문 경영. 그래서 이른바 프로페셔널 매니지먼트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쵸? 자, 그러면 요 설명을 듣고 우리가 1번과 3번, 다시 얘기하면 최고 경영층과 중간관리층의 포션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소유 경영이니까 지분을 많이 보유한 경영자들이, 다시요, 지분을 많이 보유한 사람들이 직접 경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른바 소유 경영과 부합이 되죠. 그렇다고 한다면 1번의 비중이 높을까요? 3번의 비중이 높을까요? 최고 경영층이 여러 가지 의사결정 권한을 많이 갖고 있을까요? 아니면
미들 라인, 중간 관리층한테 인파워먼트를 많이 줄까요? 인파워먼트 학습했었죠. 권한 위임, 권한 위임. 그래서 그림을 보면 이렇게 1번이 크고, 그림을 되게 바보같이 그렸네. 1번이 이렇게 크고 3번이 작은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번이 작고 3번이 이렇게 큰 경우, 이 그림으로 그려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어떤 지배구조, 코퍼레이트 거버넌스를 살펴보면 아무래도 1번과 같은 그림이 나타내실 수밖에 없겠죠. 최고 경영층이 직접 지분을 많이 소유하고 그들이 직접 경영을 하다 보니까 의사 결정에 있어서 디시전 메이킹을 할 때 최고 경영층의 여러 가지 권한이 집중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상대적으로 중간 관리층한테 인파워먼트가 좀 잘 안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겠죠. 그 반대로 두 번째 그림, 번호를 여기 한번 써보자. 이렇게 1번, 2번.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최고 경영층의 포션이 작다라는 것은 중간 관리층이 권한 위임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인파워먼트를. 그렇다고 한다면 조직의 어떤 지배구조, 기업 지배구조를 우리가 살펴보면 전문 경영이 이루어지고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빠뜨리고 설명을 안 하는 것 같은데, 1번과 3번 최고 경영층과 중간 관리자층의 어떤 포션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말씀 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는 많이 다뤘지만 이렇게 우리 숫자로 얘기하니까 좋다. 단수. 자, 2번이 있고 4번이 있고, 2번은 뭐였냐면 테크노 스트럭처라고 했어요. 테크노 스트럭처. 자, 우리말로 하면 기술 지원. 그리고 4번은 뭐였죠? 4번은 서포트 스텝. 그래서 우리가 관리 지원. 그리고 5번은 뭐였냐면 오퍼레이팅 코어 혹은 테크니컬 코어. 그래서 운영 또는 기술 핵, 이런 말을 썼어요. 그래서 5번과 2번과의 관계, 그리고 5번과 4번과의 관계, 다시 얘기하면 기술 지원과 운영핵 혹은 기술핵과의 관계, 그 다음에 관리 지원과 4번, 5번 운영 혹은 기술핵과의 관계를 살펴봤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가 어디서 이루어져요? 공항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기내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죠. 공항. 그럼 이제 항공사 직원, 우리 이제 인천공항 가보면은 뭐 대한항공 직원도 있고 아시아나항공 직원도 있고, 요새 뭐 공항에 안 가봤지만 공원이 상대적으로 되게 북적거리진 않겠죠. 해외여행을 가기가 상당히 어려우니까 해외 방문하기도 어렵고요. 그러다 보면 기내에서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고 공항에서도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고, 뭐 기타 뭐 이제 발권 같은 상황으로 전화 같은 걸 했을 때 항공사 직원들이 고객들을 상대할 거란 말이에요. 그 부분이 바로 운영핵이 될 거예요. 제조업이 아니니까. 그죠? 그렇다고 한다면 항공사 직원들이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철저하게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서가 지원 역할을 해줘야 될까요? 부서가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 회사에 있는 HRM, 이른바 휴먼 리소스 매니지먼트, 인적 자원 관리죠. 휴먼 리소스 매니지먼트. 그래서 인적 자원 관리 부서에서 교육 훈련 담당하잖아요. 배웠죠? 우리 학습했죠. 인사부에서 뭐하니? 사람을 뽑고요, 교육 훈련 시키고요, 성과 평가 보상 같은 걸 하죠. 유지도 중요하고요. 교육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서비스업에서는 친절한 서비스를 위해서 인사부 쪽에서 조직 내부 사원들을 끊임없이 교육해요. 여러분들 혹시 백화점 오픈할 때, 백화점 오픈 시간이 10시나 11시 정도 되죠. 그 사이쯤. 근데 저는 백화점에 갈 때 아침에 일찍 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왜 그러냐면 그 이제 영업 개시와 동시에 거기에 있는 전 직원들이 고객들한테 인사를 하는데 상당히 공손하게 해요. 기분이 상당히 좋죠. 상대방이 아주 공손하게 인사를 하니까. 물론 저도 같이 인사를 하긴 하지만 뭐 그런 것들이 서로 기분 좋을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도 단순히
그냥 인사를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인사부서에서 관련 교육을 내부 사원들한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서비스업에서 운영액과의 관계를 보면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다시 얘기하면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기 위해서 고객들에게 관리 지원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관리 지원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죠? 그렇다고 해서 뭐 기술적인 부분이 뭐 전혀 중요하지 않다, 그 얘기는 아니에요. 예를 들면 조직 내에 CS팀이라고 있을 수 있거든요. 커스터머 세티스팩션. 우리 약자만 쓰지 말고 풀 스펠링을 잘 기억해요. 이른바 고객 만족 팀이죠. 고객들을 만족시키려면 그야말로 고객들의 요구사항이라든가 그 다음에 고객들이 지향하는 바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기술 지원의 역할도 필요하죠. 고객들의 어떤 정보라든가 여러 의견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같은 것들을 우리가 가동한다고 하면 그런 것들이 기술 지원이 되죠. 그래서 뭐 나온 김에 이야기합시다. 우리 이번 시간은 철저하게 복습 시간으로 가서 수업 시간에 뭐 설명을 한 번도 안 한 것 같은데 우리 CRM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빨간색이라 잘 안 보이나요? 제가 검은색으로 한번 써볼게요. CRM이 뭐냐면 Customer Relationship MGT, 우리말로 하면 고객 관계 관리, 고객 관계 관리라는 얘기를 써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잘 가는 어떤 그 의류 매장이 있다고 해보세요. 근데 의류 매장에 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그 선호하는 의류 브랜드도 있을 수 있고, 뭐 의류 중에서도 선호하는 색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디자인이라든가. 근데 그런 것들을 고객들마다 개별적으로 체크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이원이라는 고객이 좋아하는 의류 색상은 주로 뭐 회색이나 남색, 이른바 뭐 그레이나 네이비 계통이다. 그리고 주로 사는 품목은 뭐 약간 세미 정장품을 많이 산다. 그래서 고객 정보들을 이원이라는 고객이 의류를 구입할 때마다 축적시키는 거예요. 이원이라는 고객뿐만 아니라 뭐 이원도 있고 원우이도 있고 우원이도 있고 여러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수만 명, 수천 명, 수십만 명의 데이터들을 비축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정보 시스템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데이터베이스도 존재해야 되고, 그런 것들은 이제 기술 지원이 이 바탕이 되죠. 마찬가지로 고객들이 어떤 불만 사항들을 축적해 놓은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 고객들이 원하는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결론들을 도출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뭐 교육을 할 때 무조건 친절해라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고객들이 원하는 쪽을, 예를 들면 고객들의 불만 사항이 제일 뭐 간단한 거긴 하지만 제일 큰 비중이 인사를 잘하는 그 사원들이 마음에 든다. 그죠? 어떤 뭐 예를 들면 의류 매장에 가서 옷을 구입할 때 매장 직원이 인사를 고객들한테 제대로 하지 않을 때 뭐 불만이 많다. 그러면 뭐 미소가 중요하다. 그러면 그런 요소들을 뽑아서 관련 교육을 집중적으로 시킨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기술 지원도 필요해요. 다만 중요한 거는 원칙적으로 봤을 때 관리 지원과 기술 지원에 있어서의 비중이 과연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어떻게 되는가, 그걸 본질적인 걸 조금 더 생각해 보자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알겠죠? 그래서 경영을 공부할 때 수학은 예를 들면은 1하고 1.0하고 1.1은 완전히 다른 수잖아요. 근데 경영은 그렇지 않다. 그리고 뭐 A가 아니면 반드시 뭐 B다 이게 아니라 이게 뭐 비단 뭐 경영의 문제, 경영학에 있어서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른바 사회과학에서는 수치화할 수 없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공계 쪽에 이제 재능이 있거나 그런 쪽 공부를 많이 하는 학생들은 제가 말하는 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이게 뭐 그러면 뭐 이렇게 매핑할 수 있지 않아?
서비스업은 관리 지원이 중요하다. 제조업은 반대로 기술 지원이 중요하다. 이렇게 결론 내면 되지 뭐 이렇게 복잡해.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고 관리 지원이 물론 서비스 쪽에서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술 지원을 무시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정리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CRM도 한번 찾아보시고요. 이원 선생님이 CRM 얘기를 했는데 고객관계 관리가 어떤 개념인가? 고객관계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고객들의 많은 정보를 필요로 한다. 몇 명 같은 경우에는 그냥 수기로 써도 되겠지만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 되는 경우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기술상의 어떤 발전으로 그런 데이터 모으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그리고 데이터를 꺼내오는 거 데이터베이스에서 이런 것들도 어렵지 않죠, 그죠? 자,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로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기능 단위 조직 구조 기억나세요? 우리 조직 구조 얘기할 때 기능 단위 조직 구조 혹은 기능 단위 구조, 펑셔널 유닛 스트럭처라는 거 기억나세요? 적어 봅시다. 기능 단위 조직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조직의 규모를 한번 보는 거예요. 보통 최근에 어떤 부서는 부서 형태가 과부제보다는 팀 형태로 많이 구성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팀 형태에 있어서 한 팀에 있어서의 구성원 수는 도대체 몇 명이냐라고 했는데 대략 한 10명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작은 경우에는 서너 명 있는 경우도 있어요. 한 팀원이. 많은 경우에 한 뭐 15명 정도 있을 수도 있고, 한 10명 정도로 잡으면, 예를 들면 조직 내에서 부서가 한 6개 정도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60명 정도 되잖아요. 조직 구성원이. 뭐 기타 외부 예를 들면 이 회사가 주식회사라고 한다면 외부 감사, 그 다음에 뭐 계약직들이 있고 뭐 이런 거 생각해 보면 뭐 많아야 70명 정도. 그러니까 비교적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비교적 규모가 작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능 단위 조직으로 구성돼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대기업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대기업은 어때요? 대부분 사업부제가 많겠죠. 이른바 디비저널 스트럭처, 사업부 구조. 왜냐하면 사업부라는 거, 하나의 디비전은, 이건 디비전의 약자에 점 찍었어요. 디비전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기능 단위 유닛, 펑셔널 유닛들을 다 보유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면 한 사업부가 기능 단위 부서가 10개야. 그리고 이 회사에는 사업부가 6개 있어. 그러면 몇 명이에요? 총 사이즈를 봤을 때 규모. 한 팀당 10명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100명이죠. 한 사업부별로. 그죠? 이게 10개라고 했으니까 10 곱하기 10은 100. 그죠? 그리고 사업부가 6개니까 600명 되잖아요. 규모가 훨씬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부 구조를 흔히 볼 수 있는 조직 구조는 뭐냐면 대기업이다. 대기업. 규모에서 봤을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잊지 말아야 될 거는 뭐냐면 이 기능 단위 부서에서의 장은 부서의 장이니까 누구겠어요? 팀장이나 혹은 부장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본부, 이 부서장들을 아우르는 사람, 부서장들을 통할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우리가 본부장, 앞에 뭐 사업본부장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보통 여기는 상무나 전무나 부사장이 이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조직 구조가 사업부 조직이라고 하면 규모가 상당히 큰 조직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해되셨죠? 이 부분 잘 정리하시고요.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미들라인이래. 라인 스텝 조직 구조 같은 경우에는 라인은 몇 명 안 되는 숫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라인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라인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지원해주는 부서원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관리 지원이 생길 수 있고 나아가서는 기술 지원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라인 조직이 오랜 시간이 흘러서 시간이 흘러서 규모가 커지면 라인 스텝으로 변화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직구조 제가 말씀 많이 드렸는데 요거 잘 기억하시고요. 조직을 이해할 수 있는 기본적인 어떤 지식이라고 생각하시고 정리하시고요. 그래도 좀 이해가 안 가시거나 공부할 때 저는 뭐 열심히 설명했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건 각자 다르니까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주저하지 마시고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로. 전화하기 어려우시면 문자 보내면 제가 전화 드릴게요. 자, 1부 마치고요. 우리 2부는 진도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